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모종인입니다. 잘 들려요? 여긴 잘 모르겠어요. 반갑고요. 오늘은 아마 이렇게 다른 주제보다는 쉬운 주제일 거예요. 제가 작은 도시 큰 기업이란 그런 책을 썼는데 작년에 좀 일반인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책 자체도 좀 읽기 쉽고요. 한 300페이지 되는데 2시간이면 다 읽을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에세이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도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나라 경제 미래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 오늘도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해보고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도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도시화가 90% 이상 진행돼서 우리 모두가 이제 도시에 사는 거고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도시고 이 도시와 우리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들 해요. 경제학적으로도. 그래서 어떤 그 경제 성장의 중심지는 도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일단 여기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생산 활동을 하던 어떤 소비를 하던 이렇게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규모의 경제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활동을 도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또 도움을 받을 사람을 금방 주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과 창조 활동에 도시가 유리하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지만 저는 좀 약간 문화적인 차원에서 도시가 경제 또 산업 발전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제목이 대부분 제 주장을 다 설명해 주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큰 기업을 키우는 작은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시를 강조하다 보면 또 우리나라 지역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지만 또 지역에도 큰 도시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 집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 경제 발전 또 어떤 지역 발전에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스타벅스가 왜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고 또 시애틀에서 발전했고 지금도 이제 본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시애틀이 뉴욕도 아니고 제2의 도시는 LA도 아닌데 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 그냥 한번 궁금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답하고 싶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계속 거기서 활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7개 도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4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키운 시애틀 그리고 나이키를 키운 포틀랜드라는 도시요. 나이키 신발 회사입니다. 그리고 홀푸드 마켓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그리고 세계 최대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도시를 시작해서 지금도 아직도 본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구글의 본사가 있는 팔로알토 이렇게 4개 도시고요. 유럽에는 그 이케아 가구 기업이죠. 그 본사가 있는 스웨덴 알름울트라는 도시, 그리고 네슬레는 세계에서 최고로 큰 식품 회사예요. 그 식품 회사 본사가 있는 스위스 부베라는 도시,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교세라라는 회사인데 물론 뭐 휴대폰도 만들지만 전자 부품 회사로, 세라믹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본사가 있는 교토, 이렇게 7개 도시와 7개 기업을 한번 소개하면서 그 도시 문화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또 발전 과정을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단순하게 제가 표현을 하지만 이런 그 성공한 도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도시죠.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산업을 키운 도시들의 공통점을 4가지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이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도시마다 도시 고유의 문화 또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들이 모두 이렇게 공통적으로 개방적이고 세계화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오픈니스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이 구슬도 꿰어야 뭐 보물이라고 이 그 좋은 자원을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창업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서 라이프 스타일과 개방적인 문화 그리고 세계화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서 이일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일로그 중심으로 이 도시의 장점을 제가 설명합니다. 그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 그 좀 약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도시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제가 하는데 뭐 도시 문화라고 해도 좋고요. 도시 정체성이라고 해도 좋고 특징이라 해도 좋고 장점이라 해도 좋고 다양한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그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쉬울 거예요, 이해하기가. 사실 한국 기업은 한국 조직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했다면 아무래도 자기가 태어난 고장의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으면서 지역 문화가 기업의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그 차별적인 그 도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문화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 소속감, 독립심, 그리고 어떤 타 도시와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중심 도시와의 그 경쟁심이라든가 그 도시 다른 도시와 어떤 다른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 충성심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지역 산업과 기업의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연결고리고요. 근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그 가치관에 따른 관심사를 갖게 되면 소비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은 저는 어떤 새로운 소비 형태, 그 지역에서만 제시한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그럼 그 소비 형태를 이용한 어떤 활용한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를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7개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그 지역의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급했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도시 라이프 스타일과 그 기업의 경쟁력을 연결을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새롭다면 새로운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지역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문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문화가 어떻게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고요. 특히 글로벌 대기업 창업에 기여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요소는 제가 오늘 그렇게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미 많이 다른 분들도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도시들 모두 굉장히 외지인, 타지인과 외국인의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슐츠도 뉴욕 출신의 기업인이고요. 중간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뉴욕에서 스타벅스로 이렇게 직장을 옮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세라를 창업한 그 이나모리 가수 회장도 고향이 교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고시마 출신이고, 물론 뭐 팔로알토에서는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구글 창업자도 러시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오스틴도 보면 뭐 실리콘 기업과 인재들이 지금 모이는 곳인데 대부분의 새로운 기업은 외지인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세계화에 적극적이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인상 깊게 느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네슬레가 이제 부베라는 도시에 있는데 한 인구가 18,000명입니다. 18,000명인데 뭐 물론 부베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로잔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분 부사장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위스 시장이 중요하면 우리가 본사를 스위스 경제의 중심지인 쭈리로 옮기겠다. 근데 우리 회사 전체 매출에 스위스 시장의 비중이 5% 정도 된답니다.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제공항만 가까우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 국제공항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교토에서 처음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부품 회사니까 일본 전자회사도 납품하려고 하는데 잘 사주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사주면 일본 기업도 사주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무작정 미국을 가서 그때 페어차일드 그 반도체 회사에 가서 물건을 납품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뒤로 예상대로 다른 일본 기업도 교세라 제품을 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세계화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금까지 일본 시장보다는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더 중시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교세라뿐만이 아니고 교토 기업 대부분이 일본 시장에서는 도쿄 기업한테 경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 도시와 외국 도시랑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어느 나라든지 국내 시장에서는 그 나라 중심 도시 기업들이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엔 어떤 이 모든 일을 사람이 이루는 건데 이 각 도시에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창업자, 뭐 대개 이제 기업인들인데 이케아 창업자, 네슬레를 창업한 앙리 네슬레, 또 어떤 분들은 또 교수들도 있어요. 오스틴 하이텍 인더스트리의 뭐 아버지 하면 텍사스 대학의 경영대학장을 오래 하신 코즈맨스키를 얘기를 하고요.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도 2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탠포드 공대 학장이셨던 프레드 털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또 NGO가 어떤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앙트로프너십이 되는 거는 꼭 기업인뿐만이 아니고 그 도시를 사랑해서 그 도시의 산업을 개척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도 제가 책에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약간 아직까지 좀 추상적이면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 주장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왼쪽이 이제 문화고 오른쪽이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뭐 비와 커피의 도시, 그리고 어떤 여유와 여가를 즐기는 그 시애틀의 도시 문화가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을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죠. 만들었다. 이런 그렇게 간단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는 1987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스타벅스 티 앤 스파이스라는 가게가 있어서 여러분 지금 시애틀에 가보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가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1호점이 1971년에 개정한 스타벅스 티 앤 스파이스인데 지금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 가게랑 다른 가게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커피 그 전문점인데요. 그 드립 커피라고 하나. 한국에서는 이름을 갑자기 원두커피라고 하는데 어쨌든 종이에다가 따르는 커피인데 그걸 뭐라고 하죠? 드립 커피라고 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안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주로 파는 건 엑스프레소 커피라고 해서 엑스프레소 기계로 만드는 커피인데 우리가 스타벅스 티 스파이스는 원두 커피점이었고 또 그 원두 콩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하와 슐츠가 사실 주방 기구를 판매하던 뉴욕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시애틀의 조그마한 가게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상하다 왜 시애틀에 있는 작은 가게들 이렇게 자기네 커피 기계를 많이 사는지 궁금해서 이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원두 커피 맛을 맛봤는데 1980년대 전만 해도 미국은 이렇게 고급 커피를 잘 안 마셨어요. 그래서 이게 커피 시장의 미래라고 해서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매니저로 입사를 해서 거기 일하다가 1985년, 81년이에요. 4년 후에 이태리를 출장을 가는데 이태리에서 우리가 아는 엑스프레소 커피를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사장님들한테 우리가 아는 엑스프레소 카페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카페까지 해서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 매장 같은 가게를 열자고 했더니 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업자들이 우리는 커피 전문점이지 식당이 아니다. 식당 운영하고 싶지 않다 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스타벅스를 나가서 일 지원하려는 우리가 아는 엑스프레소 카페를 엽니다. 그래서 5개 매장까지 늘렸었는데 87년에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버클리로 이사를 갑니다. 피스 커피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라 해서 이 하워 슐츠가 원래 스타벅스 기업을 인수하면서 새롭게 엑스프레소 카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 가게는 비즈니스 모델은 87년에 시작했고 이 87년에 시작하기 전에도 스타벅스는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기후나 날씨, 환경 때문에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고 카페 문화가 존재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후 스타벅스가 사실은 이 커피 전문점을 산업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기본 토대는 시애틀의 커피 문화에서 시작됐다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의 어떤 커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스타벅스의 성장과 발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어느 도시 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나이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운동화 회사지만 이 포틀랜드라는 도시는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도시인데 그냥 여기도 그냥 관련성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틀랜드가 미국 스포츠 문화의 중심지, 특히 아웃도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 나이키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스포츠웨어라고 여러분 아는 운동복, 등산복 기업들 본사가 있고요. 아무래도 신발 산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아디다스나 다른 세계적인 그런 신발 기업도 R&D는 대개 포틀랜드에서 합니다. 포틀랜드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체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높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엄격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어떻게 테스트 마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산업이 발전한 이유가 우리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포틀랜드가. 그래서 이 스포츠를 즐기고 또 스포츠 문화의 중심지인 포틀랜드가 어떤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 창업 과정을 보더라도 이 오레곤 대학에서 육상 코치를 하던 빌 모우만이라는 사람이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한 기업이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문화와 또 이 기업의 문화, 또 그 상품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 포틀랜드입니다. 팔로알토와 구글인데요. 먼저 구글은 뭐 여러분 내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인데, 아무리 이제 구글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일하면서 놀면서 일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라든가 어떤 도전, 혁신의 창업 문화, 또 어떤 그 이단 정신, 이상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이런 점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구글에 대해서. 하지만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뭐 실리콘밸리에서 독립적인 그 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그 문화를 대표하고 또 새롭게 이끄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실리콘밸리, 이제 팔로알토가 실리콘밸리 중심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실리콘밸리가 어떤 캘리포니아, 격식 없는 캘리포니아 문화를 대표하고요. 또 이다문화, 저항문화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실리콘밸리를 이끈 초기 선구자들은 대개 히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벤처 캐피털 문화, 벤처 문화, 이런 그 세 가지 그 지역 문화가 구글이라는 어떤 창의적인 회사를 만드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그 실리콘밸리를 만들기를 굉장히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제 조건이 이런 그 실리콘밸리의 지역 문화인데, 여기를 이 문화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가 이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격식 없는 문화인데요. 격식 없는 문화가 벤처에서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모르는 전문가 최근 50명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뭐 회계, 뭐 재무, 물론 엔지니어링은 당연한 거고요. 뭐 마케팅, 뭐 이런 하물며 CEO까지 새로 영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새로운 팀을 짜려면 50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답니다. 되게 격식 없는 문화인데, 여기는 뭐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굉장히 그 격식 없고 자유스러운 문화입니다. 미국 동부만 가더라도 좀 더 전통적이고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이 격식 없는 문화가 실리콘밸리 문화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연, 지연, 또 여러 가지 뭐 나이 이런 문화로 해서 굉장히 조직 문화가 폐쇄적이다. 새로운 그 벤처를 시작하더라도 그 조직을 키우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랍니다. 우리나라 기업 문화. 그래서 이런 격식 없는 문화는 그 실리콘 문화의 장점이고, 다른 지역에서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문화고요. 이단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지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대학 때 이제 히피였고, 또 공개적으로 자기가 히피 출신이라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히피였기 때문에 애플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또 남까지 비판을 합니다. 워낙 성격이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너무 모범생적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히피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50년대, 60년대 실리콘밸리를 개척한 많은 선구자들이 어떤 히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실리콘밸리가 미국 하이텍 산업의 중심지가 된 계기는 PC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PC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은 그냥 말 그대로 개인 컴퓨터인데, 그 전에 컴퓨터 산업은 그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동부에 있는 IBM 그리고 DEC 이런 회사들이 생산하던 컴퓨터들입니다. 이 메인프레임이 줄이었는데,
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하이텍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동부의 그 하이텍 산업이 쇠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PC를 만들려고 했냐면 그때는 이제 반전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그래서 개인을 대기업과 정부의 정보 독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PC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뭐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했겠지만은 이런 PC 산업을 개척한 기본적인 동기는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 이상주의였고 그 바탕에는 히피 운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실리콘밸리 기업은 어떤 기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저는 이를 2단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왜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실리콘밸리를 카피하게 어려운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면 실리콘밸리 이런 2단 문화, 격식 없는 문화가 구글을 만들었고 또 구글이 이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리콘밸리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인데 오스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아마 하이텍 중심지는 미국에도 이제 시애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까는 제가 스타벅스만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다 시애틀에 있고요. 오스틴이 아마 2등, 3등 정도 하는 하이텍 중심지입니다. 근데 텍사스에 있는데 오늘은 여기 보시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SXXW 세계 최대의 미디어 산업 축제인데 제가 여기 한 90년도 초반에 살았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인디뮤직 축제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음악 축제가 아니고 세계 하이텍 미디어 산업의 축제가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에서 알겠지만 여러 그 세계 하이텍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거기 가서 다른 네트워킹도 하지만 저녁에는 오스틴이 자랑하는 카페나 바 아니면 음악을 연기하는 그 공연장 같은 데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오스틴이 이렇게 어떤 음악의 도시로 미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기업은 그런 하이텍 기업이 아니고 홀푸드라는 글로벌 슈퍼마켓인데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좀만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을 가더라도 홀푸드가 뉴욕 생활의 중심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사람들도 이제 홀푸드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식료품점이 아니고 단순히 거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뉴욕 문화의 아이콘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홀푸드가 없는 곳에서는 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홀푸드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기업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유기농 식품을 파는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카페 식당도 들어가고 고급 식자재도 들어가는 그런 슈퍼마켓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텍사스를 생각해 보면 텍사스가 카우보이가 생각이 나고 음식으로는 스테이크나 또 기름진 텍스맥스, 타코 이런 걸 먹는 지역인데 왜 갑자기 미국을 대표하는 유기농 슈퍼마켓을 배출했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오스틴을 좀 아시면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오스틴은 텍사스에도 굉장히 오아시스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전체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오스틴은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또 텍사스에서 이런 보수적인 문화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오스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텍사스 전체는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오스틴만은 유독 그 도시 하나만은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도시인데 텍사스에서 제가 보기에 옛날부터 여기서도 히피 문화가 나오는데 히피 문화가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스틴에 가면 Keep Austin Weird라고 해갖고 굉장히 아주 밝고 울긋불긋한 건물들이나 가게가 많은 지역이 많아요. 그게 히피 지역인데 홀푸드도 그 중에 하나인 히피 지역에서 시작된 가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히피들은
자연식품을 선호하고 식품의 상업화나 기업화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는 음식을 팔려고 시작한 그 유기농 가게가 성장을 해서 미국 전역에도 지금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본사는 그 오스틴에 있고, 저게 지금 그림이 오스틴 본사에 있는 홀푸드 마켓 가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웰빙 도시, 그리고 히피 저항 문화, 그리고 어떤 텍사스 전통에 강한 독립심이 결합을 해서 홀푸드라는 어떤 세계적인 유기농 슈퍼마켓을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세 개만 더하면 근데 이케아예요. 이케아는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너무 익숙하잖아요. 광명의 제1호점이 오픈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업이 어떤 상품을 파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지역 문화와의 관계성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싸고 편리한 가구를 팝니다. 싸고 편리한 싼 가격으로 좋은 가구를 만드는 게 이 기업의 장점인데, 거기서 그것만 보더라도 왜 그러면 이 기업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했나 생각하면, 이 기업이 그 알루물트라는 스웨덴의 작은 도시인데 인구가 8,000명인데 굉장히 가난한 그 농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 농업 도시였기 때문에, 가난한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가난한 농부한테 팔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싸고 편리한 가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그 스토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보면 이 기업이 단순히 싼 가구를 파는 게 아니고 마케팅 방법을 보면 주로 캐탈로그를 만들어요. 캐탈로그를 만들어서 메일 오더로 팔고, 자동차 쇼핑을 강조해서 조립식 가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매장을 굉장히 도시 외부에 큰 매장을 확보해서 광명처럼 자동차 타고 오는 손님을 위해서 그런 매장 디자인이나 또 식당도 넣는 이유가 되게 자동차 타고 와서 오랫동안 쇼핑하는 그런 고객을 원했고, 또 그런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그럼 기원을 보면, 여기가 워낙 시작한 곳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도심 상권이라고 없는 어떤 벌판에 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장을 만들더라도 어차피 자동차 타고 오는 손님밖에 없던 곳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도 식당을 같이 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온 사람들 거기서 식사도 하고 오랫동안 쇼핑할 수 있게끔, 또 자동차를 갖고 자동차에다 가구를 싣고 가기 때문에 플랫팩이라는 조립식 가구를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캐탈로그가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캐탈로그를 다 보내서 주문을 받아서 가구를 배달해주는 그런 사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알루물트라는 그런 농업 지역에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가난한 농부를 위해서 만든 가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중산층이 열광하는 가구가 된 겁니다. 광명에 가보시면 이런 포스터를 보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이런 자기 고향 홍보는 안 하는데, 스마일랜드가 알루물트가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인데, 우리의 영원한 고향, 홈 스위트 홈에서 스마일랜드라는 이런 포스터가 있는데, 아마 제 강연을 안 들으셨으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케아가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돌담길이 많은데, 여기 꼭 제주도 같아요. 환경이 척박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들판에 이렇게 돌담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광명을 못 가봤는데, 광명에 가면 아마 이렇게 돌담이 쌓여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는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 항상 이 돌담을 쌓습니다. 거기다 팻말을 이렇게 해서 누가 언제 오픈했다고 하는데, 자기네 정체성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온 기업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돌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르물트에서 모든 그 상품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케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산 과정이 그 해에 팔 그 상품 캐탈로그를 확정하는 건데 그에 필요한 R&D나 어떤 모든 그 마케팅을 아직도 알르물트에서 합니다. 인구 8,000명의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네슬레는 뭐 우리가 사실 식품을 많이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을 많이 잘 모르는데 네스프레소 정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슬레 커피, 네스카페 이런 커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것 같은데 워낙 큰 기업이라서 사실 웬만한 나라 가면 거의 네슬레 상품을 하루라도 안 먹고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1865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150년 전에 독일에서 이주한 앙리 네슬레가 시작한 회사인데 첫 상품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 지역에서 만든 곡물과 또 우유를 섞은 애기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이유식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나중에 초콜릿 그리고 커피에서 다양한 그 분야로 확대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너무나 그 지역과 기업의 관계가 명확한데 아무래도 식품회사다 보니까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음식을 파는데 이 부베란 도시 자체가 알프스 자락에 있는 청정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기업 문화와 어떤 지역 문화가 접목되고 일치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그 책을 보면 이 부베가 네슬레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큰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번 이전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마다 고비마다 부베 지역 주민과 그쪽의 기업인들이 힘을 합쳐서 네슬레를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편하게 되니까 거기 근처에는 제네바 공항이 있어서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아까 인터뷰에서 거기 임원이 말을 했습니다. 교토인데요. 교토가 이제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전통 도시라고 미즈데요라 저런 우리가 절, 또 어떤 고궁 이런 데를 방문하는데 사실 그 교토는 일본이 자랑하는 전자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완제품은 아니고 부품인데 일본이 아직도 전자 부품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자랑하는 10개 부품 회사 중에 6개가 교토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회사가 교세라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도시 문화가 이런 지역 산업과 기업의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도시 문화는 제가 그냥 교문화라고 부릅니다. 교문화라는 거는 이 도시 이름에도 나오지만 이 교라는 게 경이라고 해서 한자로 하면 서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토는 자기네가 자랑하는 상품에다 전부 교자를 붙입니다. 교토 교세라도 교토 세라믹인데 도자기는 교약기라고 부르고요. 음식은 교요리라고 그러고 또 교토가 또 채소가 유명한데 교야사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 상품에 교자를 붙여요. 왜 그럼 이나모리 그 회장이 왜 이름을 교토 세라믹이라고 불렀냐 하면 교자가 들어가면 프리미엄 브랜드, 고급 상품이라는 걸 특히 해외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교세라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수를 했을 때 세계적인 미국에 보면 프린스턴이나 하버드가 꼭 일본에 교환 학생을 보낼 때는 교토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기회는 도쿄에 있는데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토로 보내나. 저도 그때는 교토를 그냥 단순한 전통 도시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통 도시를 머무른 게 아니고 이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그 산업과 기업을 키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교토는 꼭 일본의 어떤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데 어떤 지역 기업들의 단합을 잘하고 또 선배 기업이 후배 기업을 키우는 어떤 벤처 문화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외부 인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이나모리 회장도 가고시마 사람이고 여기에 또 유명한 기업이 와코르라는 속옷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도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여긴 또 아시겠지만 교토 대학이라는 어떤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교토의 그 문화와 자원이 결합이 돼서 일본이 자랑하는 기업과 산업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토에 대한 도쿄에 대한 우월심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로 수도가 도쿄로 이전을 합니다. 그 뒤로 어떤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도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도쿄가 일본 문화를 망쳤다고 생각할 정도, 주장할 정도로 자신이 일본 문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민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 발전, 지역 산업 발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제가 50분 동안 먼저 강연하고 휴식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 도시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약간 뭐 이렇게 이런 일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핑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못되다 여기 쓰러졌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약간 쉰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던 거예요. 하여튼 예,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도시나 고유한 문화가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도 이런 문화 자원이 있고 제가 그 문화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휴식 시간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화 자원을 어떤 산업화하는데 아니면 기업화하는데 활용한다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또 문화계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상품화하나 또 산업화하는 거는 좀 문화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미술이나 예술이 아니고 저는 항상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삶의 방식, 관심사, 정체성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 발전의 시작은 이런 차별성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객관적인 입지 조건이나 생활 조건 아니면 기업 환경을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에서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기업하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이 환경 자체가 처음부터 그 도시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원을 찾아보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의 장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 도시가 자랑하는 산업과 기업을 키웠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크게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어차피 모든 기업이랑 산업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른 나라 얘기다,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30분 동안은 이게 우리나라 문제고 또 이런 현상이 이미 한국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아무래도 중앙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변화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이렇게 우리의 그 편견을 보면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산업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축제 굉장히 좀 소규모고 영세하고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가 많지만 대개 보면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 기업의 공장이고 또 협력 기업이고 혁신 생태계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헌드린 대덕 연구단지만 하더라도 어떤 산업 생태계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어떤 독자적인 산업 기반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럼 그 이유가 그러면 작은 도시, 큰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각 지역에 특색이 없다,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됐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항상 우리나라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대안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떤 지역에 따라 지역을 보면 지금 귀농, 귀촌, 탈서울, 제주 이민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의 비율이 10년 전 2004년보다 한 8% 줄었어요. 한 24%였는데 지금 16%. 오히려 그 제주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 비중이 지금 1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랑 차이가 3%밖에 안 되고 부산도 거의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2000년대 중반보다는 지금 다양한 도시 문화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도시 내에 가면 이제 골목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한 12개 도시 정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제주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주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작은 도시 큰 기업이 생긴다면 제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그 제주의 작은 도시 큰 기업일지도 몰라요.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이니스프리 브랜드가 이제 제주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이니스프리 제주 하우스에 가면 이건 삼청동입니다. 제주에 하나 있는데 또 있는데, 여기 가면 그 아모레퍼시픽은 제주 문화를, 라이프 스타일을 향장, 건강한 식품, 그리고 가드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화장품을 팔고 2층에는 식품, 3층에는 가드닝 도구를 파는데 굉장히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가게로서 제주를 팝니다.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제주 주민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그 오솔록이라는 대규모 차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상품을 제주 티하우스라고 불러요. 하고 또 모든 그 이니스프리의 그 재료가 제주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주에서 어떤 매력을 찾고 제주의 그 가치를 키운다고 할까, 어떤 그 제주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또 다른 대기업도 다 저조한데 모든 전 관심이 한 달에 1조씩을 번다는 이제 서경부 회장님의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다양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아모레퍼시픽의 전략이라든가 혁신성은 그게 남들이 쉽게 카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부터 이렇게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제주 지역의 어떤 확고한 투자 기반에서 제주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또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아시아 미, 철학적이라든가 문학적, 예술적인 그 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동안 투자를 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산 그 공장에 가보면 저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아모레퍼시픽 오산 공장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그 미술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공장을 가진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그 화장품 회사이다 보니까 한국의 미, 제주도의 미, 아시아의 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지금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는 게 아니고 한국 지역 발전 차원에서 보면 제주도를 마케팅한다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지역은 낙후된 지역인데 제주도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지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설록이라는 농장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기업은 아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작은 도시 큰 기업의 전략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주도에는 뭐 아모레퍼시픽만이 아니고 다음 본사도 여기 있고 넥슨 본사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제주도에 모여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제주 주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이런 장점을 찾아서 활용한다는 측면은 아직도 작은 도시 큰 기업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것도 꼭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인데요. 강릉은 뭐 제가 보기엔 도시 차원에서 우리나라 커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 테라로사하고 카페 보헤미안이 이제 강릉에서 개장을 하면서 강릉의 커피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피 축제도 하고 1년에 5,000명 이상의 바리스타를 배출하고 또 커피 전문점이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전문가 높이 평가받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강릉의 커피 문화는 사실은 강릉의 고유 문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테라로사, 카페 보헤미안 이런 그 가게를 시작한 분들이 새로 개척한 문화입니다. 꼭 문화가 옛날부터 내려오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렇게 새로 시작된 문화지만 어떤 강릉 문화로 정착됐고 강릉 주민도 이 커피 문화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 가면 반은 강릉 주민이고 반은 관광객이랍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작한 산업이지만 지금은 지역 산업이 됐고 또 강릉 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른 도시 가서 커피 못 마시겠다고 말씀 많이 하신대요. 맛이 없어서. 그 정도로 이제 강릉 커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로사가 서울에도 좀 올라왔는데 광화문에 가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커피 매장일 거예요. 가보시면 최고 고급 커피 매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모든 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으시면 테라로사 이런 강릉 커피 전문점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사실 커피만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평준화가 됐습니다. 지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굉장히 수준 높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강릉이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된 도시입니다. 몇몇 맛집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 단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작은 도시 큰 기업의 가능성이 보이고요. 이제 다른 도시는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작은 도시 큰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문화 도시라고 자기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문화 운동이 7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김지아 그리고 거기 신부님들 성당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이분도 이제 원주 한살림이라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유기농 가게를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는데 여기는 그냥 협동조합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유기농 식품 체인입니다. 이제 워낙 그 시작은 원주에서 했고 지금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한살림의 시작은 원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우리나라에서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생산 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어떤 도시의 정체성, 생명이라는 정체성과 그 지역의 산업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명확한 도시가 원주입니다. 근데 원주가 이 장점을 어떻게 잘 제대로 활용할지는 숙제로 남아 있지만 여기도 이제 도시 문화와 지역 산업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자리가 잡힌 도시입니다. 대전을 가면 물론 우리가 정부가 동안 몇십 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우리가 자랑하는 연구 단지입니다. 근데 아직 지금
어떤 생태계로 발전을 못해요. 생태계라는 뜻은 어떤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과 혁신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경제 주체들이 어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중요한데 사실 대덕 단지는 아직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역 도시가 있냐고 저한테 물으면 아직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자동차 도시고 포항이 철강 도시라고 하지만 기존 대기업이 공장이 있는 거지 거기서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력적인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도 연구단지의 정체성은 강하지만 아직 큰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추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전주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K-스타일에서 뭐 한옥뿐만 아니라 한복, 한지, 한식 다양하게 이제 K-스타일을 활용한 어떤 산업과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 자산은 한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한 4개 정도 도시를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느끼시겠지만 또한 그 도시가 갖는 정체성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과는 어떻게 경리된 게 분리가 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광 산업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역 문화를. 그렇지만 이 지역 문화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문화를 생활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한복의 중심지가 되고 싶으면 한복을 실제로 입어야 되고 많이 소비를 하다 보면 한복 생산자가 생기고 또 그게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옥, K-스타일이라는 도시라고 하지만 주민 자신들은 우리가 말하는 서울 라이프스타일만 추구하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산업이.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지금 갖고 있는 한계인데 조금씩 바뀌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우리 지금 지역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입니다.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 아모레퍼스픽처럼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제주 문화가 이렇다 정의해가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곳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관광객, 이주민들이 지역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들도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폐쇄적일 수가 없어요. 인구가 줄고 탈산업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 영향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문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 기회에 우리가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호재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데는 유교 정체성이 강하죠. 안동하면 유교랑 분리할 수 없는데 여기에 산업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옥 스테이도 있고 화해마을도 있고 서원도 있고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산업화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SK 행복나눔재단에서 구름에라는 고택 리조트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주목할 현상은 뭐냐면 여기 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전통 이불을 제공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숙박하면서 우리 전통 이불을 우리가 많이 잊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서 많이들 사간답니다. 그래서 주문도 많이 하고 해서 거의 최근 언론 보도에 하면 200~300개씩 판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불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안동시장에 공급하는 가게가 지금 굉장히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지만 이런 고택 리조트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 공급하는 많은 그런 상품들이 있고 그건 또 안동만이 제공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전통 이불이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면 그것도
적지 않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문화의 생활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 많을 텐데 모르겠어요. 대구를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대구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인데 여기 대구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요. 보수적이다, 폐쇄적이다, 가부장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도시 유일하게 단일 도심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대구에서 시내 간다면 동성로 가는 거로 통일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시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시내가 많으니까 이게 시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데 아직도 대구는 시내라면 이런 동성로와 중앙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컴팩시티로 발전하는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컴팩시티라는 건 모든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서 상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생활권이 있어서 그 대중교통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 대구가 컴팩시티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나 걸어서 다니는 그런 인구가 다른 도시보다 높다고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 잘 활용하면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대구의 폐쇄성 때문에 고유 문화를 많이 보존했어요. 그래서 대구 백화점, 대구은행, 다빈치 커피 그 지역 문화 브랜드 전통이 굉장히 강한데 그동안은 이런 전통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작은 도시 큰 기업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이고 아까 소개한 포틀랜드 가더라도요. 그 지역 브랜드, 독립 브랜드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보호하려는 운동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떤 시장 경제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잘 활용하고 또 대구가 사실은 좀 어떤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대구가 서울로 수출하는 게 대부분 서양 음식입니다. 그래서 치맥이 여러분 서양 음식인지 모르지만 치킨이라든가 미즈 컨테이너 같은 아니면 서가인 국가 같은 이탈리안 체인 레스토랑을 서울로 수출해요. 이 두 가게가 체인이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구에 가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유명한 양식당들이 많아요. 이탈리아나 프렌치 레스토랑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일단 대구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 음식에 더 개방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음식이 많이 발달했고 또 대구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가니까 유학을 가서 셰프로 훈련받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그런 식당을 연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산에 비해서는 서양 음식이 굉장히 발달했고 보시겠지만 부산은 설빙 이런 체인을 서울에 수출하고요. 대구는 이탈리안 음식을 수출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두지만 재밌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도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하면 여러분들 압도적인 이미지가 철강 도시입니다. 근데 이 철강이 라이프스타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철강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철강에서 특강을 가면 그냥 물레동 철공소 단지 사진을 많이 갖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사실 서울에서 물레동이라는 데 철공소에서 그런 새로운 예술 공간을 만들고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건 좀 약간 보면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포항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포항에 가보면 이게 새로 진 운하인데 운하에 가보면 저렇게 오렌지색 다리도 있고 꼭 골든게이트 브리지 같아요. 금문교 같이 생겼는데 그렇지만 저쪽 뒤가 포스코 공장이에요. 스카이라인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낮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웅장하고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이렇게 웅장한 스카이라인이 있는데 그 배경으로 지금
지금 저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포항은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철도 구조물 중심으로 도시가 디자인이 됐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특색 있는 도시가 되는데 포스코 공장 바깥에 가면 뭐 여느 도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펠탑이나 금문교도 철조 구조물인데 왜 포항에는 모든 구조물을 철로 안 만드는지. 그리고 또 스틸하우스 단지가 있어요. 지곡동에 가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스틸하우스가 이렇게 같이 철로 만든 집처럼 이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포항에 스틸하우스 단지에 가보면 보통 벽돌집 같은 나무집 같은데 그 속에만 그 철을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 경관에서 어떤 차별성이나 정체성을 전혀 발견 못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스틸 아키텍처라든가 스틸 하우스 같은 건 큰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틸 인테리어. 물레동 철공소 단지를 가보시면 여러분들 카페나 거기 바에 가면 모든 장식을 외관이나 내부나 인테리어를 철로 해요. 철, 파이프나 뭐 이런 그 철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포항도 비슷하게 가면 이게 인테리어 산업, 건축 산업이 이렇게 작은 산업이 아닙니다. 최소한 철을 사용하는 건축 산업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은 포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철의 생활화로 간다면 신소재인데 모든 레저 산업은 신소재를 사용합니다. 자전거를 포함해서. 이게 도요다의 본사에 가면 도요다가 자전거를 만들어요. 그럼 자전거를 만드는데 운송기계를 만들어 보니까 사실 자전거에서 운송 파트는 이렇게 여기 이제 체인과 뭐 브레이크 뭐 페달 이런 건데 자전거 가격의 거의 90%는 여기 본체예요, 본체. 신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전거를 만들려면 대기업이 만든다면 포스코가 적합하지 도요다가 적합한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신소재를 통해서 주방기기도 만들고 사실 의식주에서 철이 안 들어가는 상품이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철가문화를 생활화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포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산업도 찾을 수 있는데 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공장은 공장이고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은 거의 서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주는 불교 도시인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 힐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불교가 힐링 산업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템플 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찰 음식 286 거의 300개의 불교 산업이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경주가 불교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산업에는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찰 음식점 하나 사진을 찍은 건데 사찰 전통 잔이 제공하는 웰빙 산업을 좀 경주가 개발해야 돼요. 개척해야 되는데 경주시가 하긴 해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아주 소규모로 어떤 사회 봉사 차원에서 복지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경주가 갖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는 경주에서 어떤 불교 문화의 생활화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도시를 걷다 보면 경주 한우를 많이 자랑을 하고요. 이제 사찰 음식을 만약에 이제 상품화하려면 한우가 잘 안 맞는 거고 또 거기 가보면 원자력 연구원 유치해야 된다고 도시마다 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사실 경주 정체성과 원자력이랑 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나갈 방향이 웰빙 사업이라면 도시 전략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모르겠어요. 울산은 굉장히 어려운 도시인데 네오 부르주아라는 어떤 신흥산업 엘리트 계층이 만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산 스토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도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제가 그걸 꽉 잡지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부유한 노동자들이 사는 곳인데 아마 노동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가나 미국을 가나 노동자 도시는 되게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울산은 뭔가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생긴다면 네오 부르주아 라이프 스타일이 울산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은 전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 이미 여기는 향토 기업 전통이 강한 도시다. 무학 소주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학 소주가 여기 있고요. 좋은데이 이제 몽고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3개밖에 안 남은 100년 그 나이의 도시 회사입니다. 몽고식품도 있고 해서 또 여기도 이제 창원이랑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해안을 많이 관리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근대 문화와 산업을 이제 갖고 있는 그 장류 산업이라든가 이런 주류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도 물론 이미 너무 지금 인기가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부산이 아마 넘버원일 거예요. 그래서 제주를 선호한 분들은 대개 40대, 50대 층이고요. 부산에서 살고 싶다는 그 연령대는 대개 20대, 30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산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거의 뭐 서울 같지만 뭐 바다가 있고 편리한 도시라 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자랑하는 것은 해양 문화인데 그 해양성의 생활화는 좀 여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바다를 이제 부산 사람들 잘 가지를 않고요. 사실 접근성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다행히 부산은 이제 해수욕장이 5개 남아갖고 접근성이 다른 도시보다는 좋지만 바다가 부산 사람에게 뭘 의미하는지는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생활화를 하면 또 새로운 산업이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해양을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이라면 해양 스포츠인데 뭐 요팅도 있고 서핑도 있는데 좀 부산이 좀 앞서간다면 좀 서핑 문화가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보면 사실 그 해양 스포츠가 라이프 스타일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서핑이 발전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뭐 미국이나 호주처럼 발전하기 어렵지만 또 캘리포니아는 서핑 산업 자체가 $6조 산업입니다. 거기에 뭐 단순히 뭐 서프쉑이라고 하는 서프 뭐 보드 만드는 것부터 해서 패션부터 시작해서 음식 같은 거 다 포함하면 굉장히 큰 산업인데 어떤 그 해양 문화의 생활화 차원에서 해양 스포츠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관광 산업으로만 생각하고 부산 사람들 본인들은 해양 스포츠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물론 서울 사람보다는 좀 더 하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우리 어디 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 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성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제가 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아모레퍼시픽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지역 문화를 활용한 지역 가치를 키운 뭐 새로운 산업 뭐 개발 이러면 전부 무슨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다행히 아모레퍼시픽이 제주도에서 이니스프리 브랜드를 키웠고 또 아모레퍼시픽이 보면 아까 교토 기억나시죠?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교토 같은 도시가 존재했고 그게 개성이었어요. 그게 개성이 서울이랑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양, 서울 정서가 강한 도시였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국 200년 후에 개성 사람들을 발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개성 사대부들이 상인이 됐어요. 그래서 상인 정통이 강했기 때문에 또 음식도 다르고 교육 방식, 문화가 다릅니다. 개성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남한에 와서도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키웠어요. 지금도 아주 독특한 기업 문화 가진 기업들 되게 보면 개성 기업들인데 아모레퍼시픽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양제철화, 신도리프 뭐 한 20개 이상의 불지 기업을 키웠는데 어떤 개성만의 전통과 문화를 아직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발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뭐 R&D 뭐 이런 뭐 차세대 제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이 지금 이미 60%, 70% 되고 앞으로 더 늘어가는 방향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에서는 이런 지역 문화하고 그 특색, 장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아모레 퍼시픽 오산 공장입니다. 일부 사진만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공장이고요. 제가 결론을 내릴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각 도시가 지금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문화와 특색을 장점을 잘 활용해서 어떤 그들만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서로 경쟁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창조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모든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되면 제조업 시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런 모델로 버텼다고 할까 성장할 수 있지만 탈산업화 시대, 서비스 산업, 문화 산업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지역적 편중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 폐해는 이미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어렵다. 그리고 뭐 6대 주력 산업이 동시에 불황을 겪고 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 우리나라가 탈산업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탈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야 되고 또 탈산업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그 다양성이 중요하고 도시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긴 시간 동안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지역에 가서 강연을 할 때 보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뭐 중앙정부의 지원 얘기를 많이 하고 정부의 역할을 많이 하고 뭐 차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도시의 역사나 기업의 역사를 보면 좀 근처에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서울의 골목길, 지방의 골목길도 정부가 기획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대, 가로수길, 뭐 이태원, 상수, 성수, 연희동, 연남동, 뭐 지방에 가더라도 감천문화마을이던 뭐 아까 말한 그 김광석 거리 이 모든 데 가봐도 지역 주민 어떤 그 지역에서 새로운 가게를 첫 가게라고 부르는데 그걸 오픈한 분들이 개척한 지역이지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만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산업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중앙에서 R&D 투자해서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지금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 활용 이런 게 굉장히 우리의 그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체는 제가 보기엔 정부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우리 각각 개인들이 우리 주변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서 기회를 찾아서 그냥 과감하게 창업을 하시는 게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일로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재미있는 강의해주신 우종일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주시죠.